장례식장 안 국화향과 오래된 나무 의자 그리고 말없이 쌓이는 침묵. 67세 오세라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다. 평생 묵묵히 일만 한 오빠의 마지막 자리였다. 세란에게 남은 가족은 이제 거의 없었다. 결혼도 자식도 없이 오빠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 오빠의 오래된 사업 파트너 정우석이 조문객들 틈에서 계속 전화를 받으며 서성거렸다. 지금 말해도 되나? 그의 낮은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세란의 귀에는 유난히 또렷이 들렸다. 발인 전날 밤 우석은 세란을 조용히 불러냈다. 누님 이 말 지금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오빠 명의의 공장과 창고가 곧 경매에 넘어갈 거라며 보증 문제를 꺼냈다. 빚이 크고 세란이 연대 보증인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빠는 늘 걱정 말라고만 했지 빚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다. 정리하려면 빨리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성급했다. 장례가 끝난 뒤 세라는 혼자 남아 오빠의 낡은 사무실을 정리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가 나왔다. 이 건물만은 절대 넘기지 말 것. 짧은 문장이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세라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오빠는 끝까지 말을 아꼈다. 늘 혼자 감당했고 가족에게는 짐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 그 침묵의 세월이 이제 와서 세란의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세란은 우석의 말이 마음에 걸려 직접 감정을 의뢰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오래된 창고와 공장, 그리고 안에 보관된 철제 상자들. 그 안에는 오빠가 젊은 시절부터 수집해온 산업 미술품과 설계 원본들이 들어있었다.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현재 가치로 최소 수백억입니다. 그날 밤 세라는 우석에게서 다시 전화를 받았다. 누님, 그냥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싸게 넘기시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세라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우석의 눈빛이 달라졌고 말투도 달라졌다. 조심스럽던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기회를 노리는 누군가로 바뀌어 있었다. 수첩을 다시 펼쳤다. 오빠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우석에게 절대 넘기지 말 것. 세라는 천천히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다. 지금 포기하면 편하겠지. 빚도 없어지고 복잡한 문제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오빠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저버리는 일이기도 했다. 그날 밤 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석의 전화는 계속 왔고 메시지도 쌓여갔다. 빨리 결정하라는 압박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란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하게 된다. 아침 7시 세란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중년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오세란 씨 맞으십니까? 저희는 법무법인 세중에서 나왔습니다. 세란은 멍하니 명함을 받았다. 변호사? 왜? 고인이신 오빠분께서 3년 전 저희 사무실에 유언 서류를 맡기셨습니다. 개봉 조건이 충족되어 찾아뵙게 됐습니다. 유언장. 오빠는 그런 것까지 준비해뒀단 말인가. 세란의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간단한 문서 하나와 USB 그리고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오빠의 글씨였다. 세란아,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하다. 내게 짐을 남기게 돼서. 세란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었다. 우석이가 반드시 움직일 거다. 그 사람은 20년 전부터 이 건물을 노렸어. 내가 죽으면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덤벼들 거야. 절대 서류에 도장 찍지 마. USB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 세란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하나둘 열렸다. 녹취록,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우석이 다른 투자자들과 나눈 대화 녹음까지. 오빠가 죽으면 여동생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때 헐값에 넘겨받으면 됩니다. 음성 파일 속 우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세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오빠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우석의 본심도 배신의 타이밍도.
그래서 조용히 증거를 모았고 세란이 혼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준비해뒀던 것이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인께서 한 가지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빠, 나도 약하지 않아.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야. 그날 오후 우석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누님, 오늘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서류 정리하려면 도장이 필요해서요. 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다. 네, 갈게요. 전화를 끊은 뒤 세라는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녹음기도 챙겼다. 이제부터는 우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증거가 될 것이다. 오빠가 20년 동안 참았던 것처럼 세란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빠와 달리 세라는 끝까지 침묵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사무실로 가는 길 세라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네 차례야, 정우석. 그리고 그날 저녁 우석의 사무실에서 벌어진 대화는 세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우석의 사무실은 허름했다. 오빠의 공장 건물 2층 구석, 20년 넘게 쓴 책상과 녹슨 파일 캐비닛이 전부였다. 세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우석이 반갑게 일어났다. 누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다. 하지만 세란의 눈에는 이제 달리 보였다. USB 속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간단합니다. 여기 건물 소유권 이전 동의서예요. 누님은 연대보증인이니까 책임에서 벗어나시려면 이게 필요해요. 우석은 서류 뭉치를 펼쳤다. 세라는 천천히 그것들을 넘겨보았다. 전문 용어가 빼곡했고 군데군데 형광펜으로 표시된 곳에는 서명란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 그리고 여기요. 우석이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동안 세라는 가방 속 녹음기가 작동 중인지 슬쩍 확인했다. 빨간 불이 깜빡였다. 그런데 우석 씨. 세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빠가 정말 이렇게 큰 빚을 졌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우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누님도 아시잖아요. 사업이 어려웠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렸는데 형님이 고집을 부리셔서. 거짓말이었다. USB에는 우석이 오빠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오빠의 도장을 위조해서. 세라는 표정을 감췄다. 대신 더 약하게, 더 무력하게 보이려 애썼다. 그럼 이거 도장 찍으면 저는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당연하죠. 누님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우석은 서둘러 도장을 꺼내 세란 앞에 밀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조급함이 배어나왔다. 세란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는 척하며 물었다. 그럼 이 건물이랑 창고는 누가 갖게 돼요? 아, 그건 채권자 쪽으로 넘어가겠죠. 어차피 누님이 관리할 수도 없잖아요. 채권자가 누군데요? 우석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건 복잡한 문제고요. 누님은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세라는 속으로 웃었다. USB에는 채권자가 우석의 1001명의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알았어요. 세란이 도장을 집어들었다. 우석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 순간 세란이 도장을 도로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그런데 변호사랑 상담 한번 하고 찍을게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온화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누님, 이거 시간 끌면 이자가 불어나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큰일 나요. 협박이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세라는 천천히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제가 찍는 건데 알고는 찍어야죠. 우석이 책상을 탁 쳤다. 형님은 안 그러셨어요. 저 믿고 다 맡기셨다고요. 그 말에 세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오빠는 정말 이 사람을 믿었구나. 끝까지. 일주일만 주세요. 그때 다시 올게요. 세란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다. 뒤에서 우석이 뭐라 소리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복도를 걸으며 세란은 가방 속 녹음기를 만졌다. 따뜻했다.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계단 아래에서 낯선 남자가 올라오고 있었다.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던 남자는 40대 중반쯤 보였다. 값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 그리고 세란을 스쳐 지나가며 던진 말 한마디. 아직도 버티시네요? 세란은 멈춰섰다. 남자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우석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우석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형님, 저 여자가 변호사 만나겠대요. 그럼 계획을 당기는 수밖에. 이번 주 안으로 끝내. 세란은 숨을 죽이고 계단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저 남자는 누구지? 그리고 무슨 계획? 집으로 돌아온 세란은 곧바로 USB를 다시 열었다. 파일을 하나하나 뒤지다가 김태준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오빠가 남긴 메모였다. 김태준 건설업자. 15년 전 이 땅을 사려다 실패. 우석과 내통 중. 조심할 것.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우석은 혼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김태준과 함께 오빠의 재산을 노렸던 것이다. 오빠가 살아있을 땐 손댈 수 없었지만 이제 혼자 남은 세란은 만만한 먹잇감이었다. 그날 밤 세란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오세란 씨? 나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우석한테 들었어요. 변호사 만나신다면서요? 좋은 선택 아닙니다. 누구신데 제 일에 참견하세요? 참견이 아니라 조언이죠.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어설프게 법 들이대면 그쪽만 손해예요. 세란은 녹음 버튼을 눌렀다. 무슨 손해요? 건물 주변에 제 공사장이 3개 있어요. 소음, 분진, 민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럼 건물 가치 폭락합니다. 누가 수백억짜리 땅을 사겠어요? 협박이었다. 노골적이고 치밀한. 그래서요? 세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우석이 제시한 조건 받아들이세요. 그게 서로 편합니다. 안 그러면 김태준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협박은 이미 충분했다. 전화가 끊긴 뒤 세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서웠다. 상대는 돈도 권력도 수단도 가진 사람들이었다. 67세 여자 혼자 어떻게 맞서란 말인가. 그때 오빠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세란아,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그리고 기억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진실이야. 세라는 천천히 노트북을 켰다. USB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녹취록,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방금 녹음한 김태준의 협박 음성까지.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증거 가치가 있는 것들을 따로 분류했다. 새벽 3시까지 작업했다. 그리고 아침 세라는 법무법인 세종을 찾아갔다. 담당 변호사 앞에 USB와 녹음 파일을 모두 내놨다. 이게 다예요. 제 오빠가 2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요. 변호사는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 정도면 횡령 문서 위조 배임 전부 성립합니다.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저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세라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럼 시작해요. 오빠가 못다 한 싸움 제가 끝낼게요. 그날 오후 우석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 법정에서 보자는 통보였다. 그리고 사흘 뒤 세란의 집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춰섰다. 검은 차에서 내린 건 김태준이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뒤따라왔다. 세라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다. 손이 떨렸지만 문은 열지 않았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오세란 씨, 대화 좀 합시다. 김태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깔린 압박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라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집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협박하고 있어요. 10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다. 김태준은 능숙하게 웃으며 경찰에게 말했다. 아, 오해예요. 사업 관계자인데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세라는 창문을 열고 또박또박 말했다.
저분은 며칠 전 전화로 저를 협박한 사람입니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경찰은 그를 따로 불러 조사했고 김태준은 마지못해 차에 올라 떠났다. 하지만 떠나기 전 세란을 향해 던진 눈빛은 차가웠다. 이 여자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그날 저녁 우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누님,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형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우석 씨. 세란이 끊어 말했다. 오빠는 당신을 20년 동안 믿었어요. 근데 당신은 그 믿음을 뭘로 갚았죠? 무슨 소리예요? 저도 형님 때문에 얼마나. USB 다 봤어요. 침묵이 흘렀다. 긴 무거운 침묵. 뭘 봤는데요? 우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위조 도장, 무단 대출, 김태준과 주고받은 문자들. 오빠 명의로 빼돌린 자금 내역까지요. 다 있어요. 우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쳤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제가 그 사업 얼마나 키웠는데.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만 있었어요. 본색이 드러났다. 20년 동안 쌓아온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훔쳐도 된다는 거예요? 훔친 게 아니라 제목 찾는 겁니다. 세라는 전화를 끊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틀 뒤 법정 준비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오세란 씨 상대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건물 가치의 30%를 드리겠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문제를 덮겠다고. 세라는 코웃음을 쳤다. 거절이요. 하지만 재판은 길어질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괜찮아요. 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빠가 20년 참았는데 저도 1년쯤은 참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형사고발부터 넣을게요. 일주일 뒤 우석과 김태준에게 검찰 조사 통보가 갔다.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였다. 세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오빠의 영정 앞에 앉았다. 오빠 시작했어. 이제 끝을 보자. 그런데 그날 밤 세란의 집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 쓰레기를 뿌려놓고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를 칠해놨다. 그만둬. 안 그러면 다친다. 협박 문구가 페인트로 적혀 있었다.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에게도 보냈다. 무서웠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네 마지막 수단이구나, 김태준. 세라는 현관문을 닦아내며 중얼거렸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우석의 아내였다. 언니, 저예요. 최은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이요. 세라는 망설였다. 하지만 은희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은희는 수척해 보였다. 며칠 밤을 설친 듯한 얼굴이었다. 언니, 우석 씨가 요즘 집에도 안 들어와요. 김태준이란 사람한테 계속 전화 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세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우석 씨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근데 감옥 가면 저희 애들은 어떡해요? 은희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은희 씨, 우석 씨는 우리 오빠를 20년 동안 속였어요. 그 돈으로 은희 씨 집도 사고 애들 학원도 보냈죠. 그거 다 우리 오빠 돈이에요. 은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몰랐어요. 진짜예요. 몰랐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나요?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언니, 은희가 세란의 팔을 붙잡았다. 우석 씨가 지금 도박 빚도 있어요. 김태준한테 빌린 돈을. 그 사람들이 우석이를 협박하고 있어요. 빚 갚으려고 언니 건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세라는 멈춰섰다. 그게 변명이 돼요? 아니에요. 변명 아니에요.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 은희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노트였다. 이거 우석 씨 책상 서랍에서 찾았어요. 언니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노트를 펼치자 우석의 필체가 빼곡했다. 날짜별로 기록된 내용들. 오빠와의 대화, 사업 내용, 그리고 후회의 문장들. 형님은 날 믿어주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번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번만. 형님 미안합니다. 같은 말이 몇 년 동안 반복돼 있었다. 우석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세라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다. 은희 씨, 저 갈게요. 언니, 고소는 취하 안 해요. 그건 제 오빠에 대한 약속이니까. 하지만 세라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우석 씨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빼돌린 돈을 전부 돌려준다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는 써줄게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언니. 정말. 며칠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우석은 결국 모든 걸 자백했다. 김태준과의 공모, 횡령 금액, 위조한 서류들까지. 김태준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우석의 진술과 세란이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무너졌다. 이게 다 오해예요. 저는 그냥 투자자일 뿐이고. 하지만 검사는 차갑게 증거 파일을 펼쳐 보였다. 여기 당신이 우석 씨한테 보낸 문자 있습니다. 죽으면 바로 움직여. 여동생은 쉬운 상대야. 이것도 오해입니까? 김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법원은 빠르게 움직였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우석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김태준은 실형 2년이 구형됐다. 재판이 끝난 날 세라는 법원 앞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겼다. 오빠의 재산을 지켰고 악인들을 벌했다. 그런데 가슴이 시원하지 않았다. 뭔가 텅 빈 느낌이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님, 우석이었다.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우석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누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우석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다. 세라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미워해야 할 사람. 오빠를 배신한 사람. 그런데 지금 눈앞의 우석은 그냥 무너진 사람일 뿐이었다. 형님이 돌아가시던 날 저 떨었어요. 무서워서요.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형님 얼굴 보는데 제가 한 짓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누님한테 미안하기 전에. 그게 변명이에요? 아니요. 변명 아닙니다. 우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거 제가 빼돌린 돈 중에 남은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았습니다. 집도 팔았어요. 세라는 통장을 받지 않았다. 그걸로 다 갚아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갚아지지 않죠. 우석은 통장을 계단에 놓았다. 그냥 형님한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고 싶어서요. 우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세라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며칠 뒤 세라는 오빠의 사무실을 정리했다. 이제는 정말로 비워야 할 시간이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빠의 일기장이 나왔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세라나, 우석이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 그 친구도 처음엔 착했어. 사람은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거야.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넌 그 힘이 있는 사람이야. 세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 달 뒤 건물 매각이 완료됐다. 정당한 가격으로 수백억의 돈이 세란의 계좌로 들어왔다. 세란은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오빠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어려운 환경의 청년 사업가를 돕는 재단이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우석의 집행유예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놀랐지만 세란의 결정은 확고했다. 오빠라면 그랬을 거예요. 재단 설립 기념일 작은 행사가 열렸다. 몇몇 언론과 후원자들이 모였다. 세란은 단상에 섰다.
제 오빠는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사랑도 책임도 용서도. 세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오빠처럼 조용히 살지는 못했어요. 싸워야 했고 소리쳐야 했고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다. 하지만 이긴다는 게 뭔지 요즘 생각해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이기는 건지 아니면 내 존엄을 지키는 게 이기는 건지. 세라는 영정사진 속 오빠를 바라봤다. 전 둘 다 했어요. 싸워서 이겼고 존엄도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도 배웠습니다. 오빠처럼요. 행사가 끝나고 세라는 혼자 오빠 산소를 찾았다. 국화꽃 한 다발을 놓고 앉았다. 오빠 끝냈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나 잘했지? 세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다. 돌아오는 길 세라는 문득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싸우는 것도 이기는 것도 아니었다. 싸운 뒤에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세라는 오빠가 남긴 마지막 질문을 떠올렸다. 사람은 떠나도 선택은 남는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나는 오빠처럼 남고 싶어. 강하지만 따뜻한 사람으로.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다. 긴 하루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세란의 선택은 이제 시작이었다. 세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67세, 혼자 남은 여자. 누구도 그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란은 증명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혼자라는 사실도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강한 무기는 진실이었고 가장 큰 힘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20년 동안 침묵했지만 세라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용서까지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내 존엄을 지키는 것, 복수보다 다시 일어서는 것, 미움보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부당함 앞에 서 계신가요? 혼자라서 두렵고 나이 들어서 자신이 없으신가요? 기억하세요. 세란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떨렸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고 기록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